그럼 홍남기 이 고집의 근원은 뭐냐? 근원이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이 선출 권력들이 별로 힘이 없어요. 선출 권력들이. 국회가 뭐냐면요. 기재부가 제출한 그러니까 예산안을 그러니까 이 증액을 할 수 없어. 기재부가 어떤 권한 갖고 있습니까? 정부의 그러니까 중장기 발전 전략. 그러니까 정부의 그러니까는 장기적인 청사진도 만들고 예산도 가고 기금, 주택기금. 소위 말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가려면 이 기금을 그러니까 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돈 다 다 장악하고 있고 화폐 관리, 중앙은행 통제하고 있죠. 외환 관리, 세금 부동산 정책 쓰게 되면 세금이 쫓아오잖아요. 그게 기재부가 갖고 있는 거야. 기재부가 사실상 다 갖고 있어요. 권한을. 그러니까 기재부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야. 재정 준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은요. 예? 재정 준칙을요. 자, 재정 준칙에 집착하는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배경을 설명해 줄게요. 지금 모피아가 탄생한 배경에 주목을 해야 돼요. 모피아가 어떻게 탄생을 하냐면요. 우리가 박정희 때부터 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는 군사정부였잖아요. 군사정부 때는 그 당시에 뭐냐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즉 국가가 경제를 계획을 해가지고 국가 주도로 그러니까 경제를 운용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를 표방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군사정부가 했었던 국가 주도를 악으로 취급하고 시장 주도로 넘겨요. 시장 주도로. 즉 뭐냐면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힘을 시장으로 넘기니까는 시장엔 누가 왕입니까? 자본이잖아. 재벌 자본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시장으로 넘기니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재벌이라는 것은요. 재벌이라는 것은 정부에 의해서 거의 통제가 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국제그룹 같은 경우도 부도내고 그랬잖아요. 전두환이. 그러니까요. 랭킹 3위, 4위로 되는 이런 자산 규모가 되는 나라, 재벌도요. 예? 은행을 정부가 장악하고 있었고, 은행 돈을 죄면은 재벌들도 그러니까는 부도나는 거 그랬었어요. 그리고 재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희생으로 성장한 거랬잖아요. 자기 혼자 힘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군사정권들이 뭐냐면 재벌들한테 삥을 뜯은 거예요. 이거 네 혼자 힘으로 성장한 게 아니다 해가지고요. 예? 그게 소위 정경유착이잖아요. 그리고 또 특혜를 받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재벌 기업은 사실 사회적 자산이야. 이 사회적 자산을 뭐냐면은 총수 일가의 소유로 넘겨준 거야. 국가 주도를 포기하고 국가의 통제를 포기하고 시장에다 넘긴다는 얘기는요. 재벌 자본을 해방시켜 준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김영삼 정부가 한 게 뭐냐면요. 금융시장을 개방하잖아요. 금융시장 개방은 뭘 의미했냐? 당시에 전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건 월가였단 말이에요. 월가의 금융자본들이 국내를 지배하게, 국내 금융시장을 지배하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즉 시장으로 권력을 다 넘긴 거야. 근데 시장엔 누가 있었느냐? 재벌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월가의 자본이 또 하나의 그러니까 공룡이 들어온 거야. 재벌이라는 공룡과 예국에서 들어온 공룡이, 예? 시장을 지배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를 악으로 규정하면서 재벌 자본이 지배하는 시장에다가 경제 운영을 넘긴다는 것은 재벌한테 그러니까는 경제를 맡긴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뭐냐면 자발적 금융화, 소위 세계화를 추진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거야. 대폭 빠른 속도로. 그 전까지만 군사정부 정권에서는 점진적으로 개방을 했었어요. 이게 월가 지배를 구조화시킨 거죠. 그러면서 김영삼 정부가 했던 게 뭐냐면 국가 주도를 해체하다 보니까는 국가 주도의 상징적인 게 무엇이냐면은 경제기획원이에요. 지금 기재부가 당시에는 재무부로 있었습니다. 재무부. 말 그대로 경리, 국가 경리를 보는 저거죠. 재무부는 그러니까 미국의 재무부가 비슷한 거예요. 경제기획원이 뭐냐면요. 아까 여러분들 이 정부조직법의 기획재정부 보게 되면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있죠. 이걸 담당했던 것이 군인들이 그러니까는 이런 걸 모르니까는 경제 관료들한테 경제기획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간 거예요. 근데 재무부하고 분산을 시킨 거야. 왜? 얘네들을 통합시켜 놓으면 얘네들 공룡이 되니까는. 근데 경제기획원을 해체시켜요. 김영삼 정부가. 94년도에. 해체시키고 이걸 재무부하고 통합을 시켜. 그래서 재정경제원이 생겨요. 이게 바로 이제 모피아가 등장하는 출발점입니다. 근데 이 재정경제원은
소위 경제 관료 집단들이 있는 거잖아요. 경제 관료 집단들. 예? 행시부터 가지고 경제 관료 집단들인데 얘네들이 공룡 경제 관료 집단이 된 거예요. 예? 아까 기재부의 이 권한들을 봐보세요. 이건 공룡이야. 대통령보다 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권한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정부의 권한을 장악한 거야. 정부의 권한을. 나머지 정부 부서들도 장악하는 거지. 예산을 배분하면서. 국회도 그러니까 다 장악한 거야. 예? 이 공룡 경제 관료 집단들이요. 근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군사정부에서 뭐 했었어요? 군부 독재의 도구 역할을 했지. 도구 역할을요. 예? 검찰들이 그러니까 군사정권의 도구 역할을 했듯이.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냐면 서울대이에 육사가 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서울대이에 육사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도구 역할을 했던 거야. 예? 그런데 경제 엘리트가 뭐냐면 자신의 상관이 군부 독재 정권이 무너졌어. 그러고 나서 자기는 공룡이 됐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은 없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냐면 새로운 시장으로 권력은 넘어갔어. 그러니까 새로운 권력 집단인 시장에다가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재벌자본과 금융자본하고 결탁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모피아가 탄생하는 겁니다. 모피아는 그래서 자본의 이해를 철저하게 대변을 해요. 자본의 이해를. 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게 바로 뭐예요? 재정 지출 최소화잖아. 재정 안정주의요. 이게 뭐냐면요. 재정을 적게 쓰게 되면은 세금을 적게 걷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금융자본은 수익성을 높일 수 있잖아요. 자기 돈 번 것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재벌자본은 뭘 요구하느냐? 재정을 적게 쓰는 것도 동의하는데 이왕 재정 편성한 것 중에서 자기들한테 배분 많이 하라 이거죠. 여러분들 대기업한테 국가 예산 중에서요. 대기업한테 돌아가는 거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예안이구에 공적 자금 투입한 거 169조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아직도 52조 원 정도 회수가 안 됐고요. 예? 이명박 때 저축은행 파산에서도 회수가 안 된 돈이 절반 이상이 아직도 회수가 안 됐고요. 정부 예산 중에서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 때도 보게 되면 연 125조 원이 대기업에 지원되고요. 예? R&D 예산에 배정되는 것 중에서 대기업들한테 이 배정되는데 이 성과는 없는 돈들 이런 거 수조 원들이 막 그렇게 투입됩니다. 예? 대기업 지원하는 데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재정 걱정 안 해요. 기재부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재벌 자본들의 요구는 다 들어줘. 금융 자본들의 요구도 들어줘. 경제 엘리트들이요. 그리고 뭘 갖느냐? 자기들은 뭘 갖습니까요? 그러고 나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요? 은행연합회 회장 자리.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갑니까요? 예? 저축은행 중앙회 회장, 보험협회 회장, 예? 소위 그러니까 한국거래소 같은 데도 자본시장 가서도 거기서 이사장, 회장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예? 그렇죠? 각종 금융회사에 가가지고, 퇴직 후에 거기 가가지고, 고액 연봉자로 그러면서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로까지 갑니까? 삼성전자의 이사회 의장.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기재부 장관 했었던, 예? 사람이 가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면 로펌에 가가지고, 로펌의 고문으로 가가지고, 예? 또 로비스트하고 앉아있고, 공직자들이라는 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금융자본과 재벌자본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피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피아들이 이번에 우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얘네들은 그러니까 절대로 뭐냐면은 이번에도 그러잖아요. 막 이 항의가 들어오니까는 애매모호한 거는 다 지급하는 걸로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홍남기 머릿속에서는 99.99%를 주더라도 100%만 아니면 돼. 전 국민한테 안 주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전 국민을 주는 건 바로 뭐예요? 보편복지를 의미하는 거야. 보편복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전 국민을 주는 거는 뭐가 연상이 되어져요? 기본소득이 연상되어지는 거야. 전 국민을 주는 건 이게 보편복지는 뭐예요? 재정 안정주의에 반하잖아요. 재정 지출 최소화 원칙과 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99.99%는 줘도 100%는 절대 못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재정 안정주의가 이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신앙이야, 신앙. 이게 왜 그래요? 금융자본들이 원하는 거예요. 자본들이 원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선별 지원을 원하잖아요. 선별이 뭐예요? 최소한 어려운 사람한테,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아주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기본소득이라는 건 제가 뭐랬습니까? 재정민주화하고 관련돼 있다 그랬잖아요. 재정민주화. 예? 지금 뭐예요? 기본소득은 뭐냐면은 세금을 걷었으면은 걷은 거를 다 돌려주는 거야. 국민들한테 그냥 n분의 1로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재정의 배분 권한이 없어지잖아요. 자신들의 권한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왜? 금융자본이나 재벌자본 이하고도 상충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권한하고도 상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 이걸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방어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선출 권력이 돈을 마음대로 못 쓰게 정권이 바뀌어도 하기 위해서 재정 준칙을 이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선출 권력이 돈을 그러니까 쓰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규칙을 딱 정해놓는 거거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요. 이거 끔찍한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완전 기재부 나라지 뭘 진짜. 예? 기재부 나라죠. 이게 재정 민주화의 과제인 거예요. 첫째는 뭘 해야 됩니까? 아까 과거에 경제기획원이 갖고 있던 거를 청와대 쪽에서 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청와대로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경제기획원이 했던 역할을 기재부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일부 가져가가지고 그걸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걸 청와대에서 해소를 해야 됩니다. 선출권력 쪽에서요. 예? 그리고 지금 기재부는 옛날 재무부로 다시 원래 원이치로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장관제라고 하면서 맡기는데 책임장관이 실질적으로 가서 권한을 그러니까 행사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 이 국정철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많은 그러니까 이 지원팀들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한테 저거 하니까는 예? 이 정부 조직의 수술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홍남기를 안 자르느냐 인사권자가. 제가 저도 그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가장 곤혹스러운 게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이 부패 엘리트 집단들의 이게 부패가 구조화돼 있다. 엘리트형 부패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예구학자가 이런 얘기 하는 걸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김현상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국가 주도를 이 시장 주도를 바꾸면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엉망으로. 여기에 그러니까는 이 노무현 정부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료한테 포획당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퇴임 후에 그런 이제 한탄도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문재인 정권을 만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부족했던 거야. 경제 철학이요. 국정 철학에 대해서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요? 그래도 뭐냐면 공정하고 정의가 가게 하려다 보니까는 이 특권층들이 다 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가장 곤혹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봐보세요. 야당에서 윤석열, 최재형 이 사람들 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공직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그러니까는 고위공직을 수행했던 사람이 나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모욕스럽겠어요. 대통령은 지금 얼마나 모욕스럽겠냐고요. 여기에 뭐냐면은 경제부총리를 했던 김동연도 나가가지고 지금 뭐냐면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지금 뭐 제3지대 하고 앉았지만 결국은 야당이잖아요. 예? 김동연 일대 부총리도 저거 하고 앉아있고 소득주 성장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네이밍부터 잘못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면서요. 자기가 썼던 사람들이 자기한테 다 그러니까는 지금 도전하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지금 모욕스럽겠어요. 얼마나 국민들한테 미안하겠냐고요. 예? 그런데 여기다가 홍남기 자르게 되면 소위 말해서 국힘당은 그러니까 일종의 불임정당처럼 자기들 자체 후보를 못 만들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대들다가 쫓겨난 사람들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 대선 후보를 저기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홍남기까지 해가지고 교체인데 이게 이 홍남기도 또 나가가지고 자기도 그러니까는 재정 안정주의 재정 주칙하다가 잘려가지고 나왔다 해가지고 하면서 제2의 윤석열이 되거나 제2의 김동연을 한다거나 제2의 최재형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겠어요? 참 진짜 제가 볼 때는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은 참 국민 볼 면목도 없고 참 민주당에다가도 굉장히 그러니까는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해임을 못하고 이렇게 지금 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처음으로 제가 최백원 TV에서 이 얘기를 가는데 이건 제 판단입니다. 물론요. 뭐 대통령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비를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결국은 윤석열은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윤석열은 자기 함정에 빠져가지고 실체가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4기 민주정부에서 뭘 해야 되는지가 다 그냥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정책에 있어서 실책을 범했다고 해가지고 국힘당을 지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은 있잖아요. 이 특권층의 이런 부패 구조가 길게 볼 때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기 일제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저거 그냥 다 쳐버렸으면 좋겠죠. 그냥 시원하게. 그렇죠? 그런데 제도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기획재정부가 이런 이렇게 장악하고 있어요. 물론 이걸 정권이 출범하면서 이걸 수술을 했으면 되죠. 그런 점에서 민주정권은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실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권 잡았을 때 이걸 개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몰랐으니까 안 한 거죠. 안 한 이유는요. 그렇게뿐이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그런 점에서 다음 4기 민주정부는 금융민주화하고 재정민주화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돈의 배분 문제가 금융이고 재정이에요. 돈의 배분 문제가. 국민들 경제적으로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게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적어도 생계 위협은 받지 않게, 생존 위협은 받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거잖아요. 금융민주화가 안 되고 재정민주화가 안 되니까는 최저임금을에다가 그냥 목을 매면서, 그걸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그게 좌초당한 거고요.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도 그러니까 중단해버린 거고요. 가야 할 길은 먼데. 근데 금융민주화랑 재정민주화를 만약에 방향으로 턴을 했으면은 최저임금의 목을 안 매도 됐었던 거잖아요. 최저임금의 목을 안 매도 됐었던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국정운영은 굉장히 실력도 필요한 거고, 실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제가 그래서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국정운영은 마음씨 좋은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다. 실력 있는 의사를 필요로 하는 거다. 환자한테는 마음씨 좋은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실력 있는 의사가 필요한 거다. 환자한테는. 마음씨 좋다고 해가지고 환자를 낫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력 있는 의사라는 건 뭐예요? 환자가 그러니까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먼저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를 해줄 수 있잖아요.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면은, 마음씨만 좋으면 뭐예요?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면은, 엉뚱한 데를 가지고 잠깐만 그러니까는, 씨름하면서 환자의 고통만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한 나라의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실력도 요구하는 겁니다. 실수를 용납 안 하고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이 사회와 경제에 문제가 뭔지가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난 겁니다. 문제를 알았으면은 그다음에 우리가 해결을 하면 되는 거죠. 지혜롭게 가능하면요. 그렇죠? 자, 이런 차원 속에서 오늘도 두셔야 됐네. 이슈를 하나만 했는데도요. 자, 이런 차원 속에서 차기 정부의 과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민주화하고 재정민주화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공약 실패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한 겁니다. 확인한 거예요. 다음 주에는 주거정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이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금융민주화하고 재정민주화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앙은행이라니까는 중앙은행을 국민들 품으로 되돌려놔야 된다. 지금은 자본에 의해서 장악당한 거예요. 장악당한 겁니다. 네? 그리고 금융위원회도 국민 품으로 돌려놔야 되고요. 그 위에 있는 기재부를 일단 그러니까 선출 권력이 완전히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재정과 금융의 민주화는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는 4기 민주정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기재부 나라를 끝낼 수가 있고 모피아 나라를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예? 말로만 기재부 나라냐 이렇게 예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실천을요. 예?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은행 시스템, 특히 중앙은행이 어떤 존재인지, 국가 채무가 어떤 성격인지, 왜 우리가 이 은행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은행 시스템의 공정성을 가한다는 게 그와 관련된 게 바로 기본금융이에요. 기본금융이 뭐예요? 모든 국민한테 한 1,000만 원 쉽게 얘기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금리로요. 예? 모든 국민한테 기본적으로 돈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 이건 애초부터 우리가 국민의 권리라 이겁니다. 왜?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법정화폐는 모든 국민이 함께 보증한 신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권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금융 개념이에요. 기본금융 개념인 거예요. 재정민주화하고 관련된 게 기본소득 개념이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지사나 추미애 전 장관을 지지하는 이유가 거기에 근접한 사람들, 재정민주화, 금융민주화에 접근한 사람이 이 두 후보뿐이 없더라 이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예? 핵심인데. 금융민주화하고 재정민주화 안 하면요.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은 계속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고용도 불안하고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해결 안 하면요. 갈수록 더 힘들 거예요. 근데 이거 해결하면요. 풀리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진짜 제가 그래서 이걸 21세기 문법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다룬 이유가요. 금융민주화, 재정민주화 이 경제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 왜? 그 사람들은 뭐냐면 금융자본의 논리를 가지고 만드는 경제 이론에 다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그러니까 그걸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이 솔직히 말해서 저도 경제 전문가 중에 하나지만 경제학자지만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하나의 이런 이 소위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 봤습니까? 경제학자 치고 그런 사람 보기 힘들지요. 보기 힘들죠.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금융민주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왜 기본소득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국가 아젠다로 이렇게 등장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21세기의 새로운 선진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 대한 여러분들의 시야를 바꿔야 됩니다. 중앙은행에 대한 시야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은행에서 신용대출 못 받는 게 자기 탓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 탓 아닙니다. 이건 금융자본들이 자기 돈벌이 차원 속에서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금융위원회가 방치하고 있는 거고요. 예? 공직자들이.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는 문제. 민주주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촛불시민이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세를 항상 촛불시민이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민주화가 실질적인 금융과 재정의 민주화가 대한민국을 20세기한 다른 새로운 선진국가로 만들 것이다. 즉 미국이나 유럽이 못했던 걸 한국이 제일 먼저 할 거라 이겁니다. 기본소득 이재명 지사가 되거나 추미애 전 장관이 되거나 하게 되면요.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국가 차원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경험하면요. 국민들 다 뿅 갑니다. 저는 장담을 해요.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재원 걱정하는데, 재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소득은요. 왜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토지세를 걷던 무슨 세금을 걷던 소득세를 걷던 간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냥 다 돌려주는 거예요. n분의 1로. 정부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안 돌려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는 대부분 국민들이 혜택을 봐. 그러니까 그 세금 걷는 거에 대해서 반대가 없어. 예? 국민들한테 다 돌려주는 거예요. 걷은 거를요. 정부 안에 남고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빚내서 그러니까 이게 저기 돈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세금 걷어가지고 그냥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세금을 많이 내냐? 우에 부유층들이 세금을 좀 많이 내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무슨 재원 조달을 걱정을 해요. 세금 걷어서 하면 되는 거, 세금 걷어서 하는 건데. 예? 우리 무상급식 세금 걷어서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세금 거둔 거 가지고 할 때 세금을 그러니까 부유층들이 더 많이 내잖아요. 이재용이 더 많이 내잖아요. 공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이재용 아들, 딸들이요. 예? 세금 많이 내고, 일반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먹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세금 내는 것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혜택을 보니까는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기본소득은요, 이거는 국민들한테 부담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세금을 아무리 걷어봤자 그거 다 돌려주는 거고, 대부분 국민들은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받아. 이게 기본소득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무슨 재원조달 문제, 무슨 포퓰리즘이 무슨 얘기하는데, 이게 그거 무슨 상관 있어요? 국민들한테 소득 재분배도 도움이 돼주고, 국민들에게 이걸 더군다나 지역화폐를 만약에 줄 경우에는, 예?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타나오는데요. 기본소득을 공부들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기본소득이 뜨니까는 기본소득을 그냥 이제 대충 알아가지고만 공격들 하시는데, 저는 기본소득을요 수십 년간 제가 연구한 사람이에요. 예? 국제학술에다가 논문도 쓴 사람이고요. 예? 그러니까 몰라서 하시는 얘기야. 기본금융도, 예?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는 겁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기본소득 기본금융은 누구하고도 제가 토론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거는 하게 되면요, 국민들 이거를 경험하게 되면요, 이거 뿅 갑니다. 뿅 가요.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싫어하느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세금 많이 낼 사람들이 싫어하지. 상위층들이. 예? 싫어하죠, 당연히. 돈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죠.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요, 그 돈을 어디서 벌었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번 거잖아. 그만큼 기여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돈 번 거 다 내라는 거 아니잖아요. 세금을 지금 너무 이 불평등이 심하잖아요.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자산 불평등도요. 그 돈 어디서 번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번 거잖아요. 번 만큼 기여하라는 거잖아요. 예? 번 만큼 그러니까는, 예? 책임도 그만큼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혜택을 본 만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촛불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정권도 민주정권입니다. 저는 그걸 확실합니다. 그럼 민주정권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풀어나간다면 대한민국 멋진 사회, 세계에서 가장 멋진 사회가 될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학자로서요. 감사합니다.